괴롭죠. 너무 시선이 뒤로 가 있는데 웬만하면 앞으로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자, 오늘부터 지금 보고 계신 과목이죠. 컴퓨터 일반 과목을 수업하게 된 우원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과목은 글쎄요, 쉽지 않은 과목에 해당될 거예요. 이게 컴퓨터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초반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교재 제일 앞쪽에 보시게 되면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제 1편부터 시작해서 제 8편까지 해서 쭉 8개의 파트로 설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수는 알다시피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내용이 좀 까다로운 부분은 1편, 2편, 3편의 세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렵고 이 파트가 이제 계산 분야가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 계산 문제들이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잘 확인하시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암기 위주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반 앞쪽이 아마 설명을 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범위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기출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정보처리 혹시 기사 자격증 아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범위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량이 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2달 동안이죠. 저와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 부탁을 드릴 건데 별로 즐겁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많이 그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즐거운 수업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수업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내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할 테니까 교재 펴시게 되면 처음에 3페이지에 컴퓨터 개요 부분에 대한 게 나올 테니까요. 그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죠? 집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서 1장이 설명되는 파트가 이제 컴퓨터의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그냥 키면 부팅이 되죠. 부팅이 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쓰니까 큰 어려움을 쓰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 구조라든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식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보고 자꾸 용어를 자꾸 눈에 익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는 체크를 하시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컴퓨터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적어놨는 거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어요. 그냥 기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뭐다라는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입력된 자료를 프로그램이라는 명령 순서에 따라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출력하는 전자자료 처리 시스템을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쓰게 되면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계산기들을 일반적인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은 기계 장치인 하드웨어와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지고요. 이 밖에 중간 성격을 지니는 펌웨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이제 하드웨어라는 형태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구동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고 익스플로러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해 둔 걸 우리가 펌웨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방금 했던 이 기본 단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명칭들이니까 두 개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방금 말했듯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되게 적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대신 밑에 박스에 적어놨네요. 자료와 정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뒤 후반부에 가면 이제 통신 파트에도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료와 정보, 이때 자료라는 개념은 적어놨습니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현실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뭐냐면 자료라는 개념으로 쓴다라면 그 자료를 가공 처리할 거예요. 가공 처리해서 만들어준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인포메이션의 정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통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보 통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까요? 데이터 통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 좀 넓은 형태의 통신을 설명한다라면 정보 통신은 결국 뭐겠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가공 처리한 후에 데이터를 보낸다는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뒤 후반부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일단 기본 명칭으로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료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고 보면 저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라는 개념, 영어의 데이터라는 형태로 쓴다라면 가공 처리한 형태를 정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거는 자료예요. 근데 그걸 내가 네이버나 뭐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다? 정보라는 개념으로 쓰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일단 우리가 하는 과목이 기초 개념이니까 이 두 개는 이해를 하시고요.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에 대한 거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장치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요. 여러분 집에 쓰는 컴퓨터가 어떤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냐를 설명할 거예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단어들도 마찬가지 자꾸 읽어보시고 눈에 많이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장치와 소프트웨어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능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분야가 출제될 확률은 좀 적어요. 왜냐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설명할 때마다 이런 글자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기본 지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요. 시험 대비가 아닌 수업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명칭으로서 여기 있는 글자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영어로 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Central Process Unit이라 그래서요. CPU라는 약자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사람으로 치면 우리 머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기본적인 우리 팔다리 동작 제어하잖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고 그 말을 해독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산 처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PU란 장치는 사람 머리와 같은 개념을 가지면서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하고요. 그 다음 뭐한다? 연산을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CPU라는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치면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와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 두 밑에 적어놨네요. 중앙처리장치는 줄 쳐둘까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와 주기억장치라는 세 가지의 구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CPU의 기본 구성, 이런 건 이제 시험은 아니지만 기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앙처리장치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다.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점, 요 세 가지 이름에 대한 거 기억하시는데 거기 단어 그대로예요.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제어를 할 거고요.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연산을 한다는 의미로 설명되시는 거니까 그때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일단 요 페이지에서 3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봐두는 건 아까 했던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점을 기억하신다라면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중앙처리장치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의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와 주기억장치로 나눠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가 설명되어지는 게 기억 적어놨네요. 제어장치 줄 쳐둘까요?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프로그램의 명령을 해독해서 그 명령의 신호를 가지고 각 장치에 보내 명령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장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뇌도 뭐가 있어요? 제가 팔을 움직이세요, 줄지세요라는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각각의 장치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뭔지 아닌지를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해독해서 신호를 내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제어장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제어장치의 키포인트는 해독이죠. 해독한다는 거, 명령 해독과 지시의 장치를 우리가 제어장치라는 용어로 설명됩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제어장치 안에 그냥 보시면 돼요. 기억 레지스트, 명령 레지스트, 번지 레지스트, 명령 계수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명령 해독기, 번지 해독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당장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까 말했던 뭐 주장치는 두 가지죠. 해독하고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게 뭐다? 제어장치입니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기타 등등의 장치에 대한 건 앞으로 쭉 설명이 될 거예요. 설명이 될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어장치라는 게 뭐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명령을 해독하고요.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제어장치라는 형태로 쓰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어장치 말고 나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연산장치,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 연산과 비교 판단을 수행하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산술연산은 우리가 아는 수치연산이에요. 그래서 arithmetic이라는 단어 쓰고 논리연산은 logic이라는 단어 쓰기 때문에 이놈의 약자를 뭘로 쓰냐 그러면 ALU라는 글자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설명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글자가 언급됐을 때 ALU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제시되면 야는 뭐다? 연산장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가 ALU, 연산장치라는 용어 쓰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어도 담당해야 됩니다. 뭐도 필요하겠어요? 연산, 계산 처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가 연산장치라는 의미로 설명한다는 점 이름들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장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감상기, 보수기, 누상기, 가상기, 데이터 레지스트, 상태 레지스트. 천지 처음 들어보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이 전자란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서 이런 명칭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쭉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갑자기 이거를 100% 다 이해하는 게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다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집어두는 포인트 단어만 좀 기억을 하시는 걸로. 일단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말했던 기억장치.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부탁드릴 겁니다. 요건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중앙처리장치 CPU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세 가지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까지는 보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글자 처음 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지금 이해 못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설명될 글자들이니까 내용을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시는 걸로 본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CPU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타 등등의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다? 주변 장치라는 형태로 쓰면서 크게 두 가지 입력을 담당하는 부분과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이거는 이름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입력을 담당한다. 제일 쉽게 말하면 키보드. 출력을 담당한다. 모니터, 프린터 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의 장치가 주어진다는 의미로 보시면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앞으로 보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런 말을 쓸 거예요. I.O. I.O. 장치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럼 I.O.라는 단어 의미가 뭐겠어요?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장치를 통칭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O.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라는 거. 그런 명칭 보시고요. 책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굳이 다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장치가 있네요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주기억 장치의 휘발성과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기억 장치를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라 표현을 하고 여러분이 쓰는 그거 똑같아요. 하드 디스크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르게 하면 여러분 휴대폰에 그 디스크 끼우세요 혹시? 휴대폰에 용량 부족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외부 장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보조기억 장치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니까 주기억 장치 용량 부족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걸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는 형태로 쓰겠습니다. 뭐 그런 이름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실반적인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형태가 주어지는데 자 이거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기본 틀로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있을까요? 뭐냐? 절대 컴퓨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지정을 해야지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컴퓨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들어오면 이 자료가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담아두는 게 필요해요. 이 담아두는 거를 일반적으로 뭐라 표현하냐 그러면 기억할 거 메인 메모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하면 주기억 장치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주기억 장치라는 기억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누가 아까 말했죠? CPU 중앙 처리 장치로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CPU라는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컨트롤 유닛이라 그래요. 제어 장치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다? ALU의 연산 장치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장치가 있다라면 데이터를 CPU로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죠? CPU는 무슨 역할이에요? 명령을 해독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지시하겠죠? 계산해라, 데이터 끄집어내라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그래서
명령 해독과 지시를 담당하는 게 누구란 말이에요? 제어 장치라는 형태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ALU란 장치는 말 그대로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연산에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임시로 기억할 수 있다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 처리가 됐으니까 계산 결과를 CPU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또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할 테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메모리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 이루어지다가 결과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얘가 제어를 하겠죠. 출력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뽑아내는 장치가 뭐겠어요? 아웃풋이라는 출력 장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입력을 담당하는 장치와 출력을 담당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메인 메모리라는 주기억 장치라는 게 설명이 되는 게 일반적인 구성인데,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이 주기억 장치의 단점은요, 우리 사람과 비슷해요. 사람도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죠. 지금은 열심히 듣고 있지만 요 밖에만 나가면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역 장치의 단점은 속도 빠르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오래 많은 양을 담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써요? 책이란 곳에다 필기를 해두잖아요.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뭐 하냐? 다시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구적으로 기억해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두냐 그러면 아래쪽에 방금 말했던 보조 기억 장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쓰는 뭐겠어요? 일반적인 하드 디스크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고, 필요하면 데이터를 마찬가지죠. 주고받으면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쓰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기본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루어져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쭉 설명이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런 글자들이 나올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설명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 때는 뒤에서 설명이 다 된 글자들이니까 이해가 수월한 거니까 오늘 하는 것들은 기본 개념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다 정도는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설명드리는 뭐냐? 하드웨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설명이 되네요.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을 때 옳지 않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장치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기억 장치예요. 책에는 지금 주기억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CPU 내부의 기억 장치를 그냥 주기억이라 부르지 않고요. 뭐라 부르냐 그러면 레지스터라는 용어로 더 많이 써요.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달리 표현합니다만 주기억 장치보다는 오히려 이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산술 장치 있죠. 아까 말했던 ALU의 A가 뭐였어요? 산술 연산을 설명하는 거니까 장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ALU의 L이 뭐였어요? 로지컬이니까 논리 연산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산술 장치와 논리 장치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죠. 모뎀이란 글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뎀은? 요즘에 모뎀 안 쓰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때 썼던 게 모뎀이잖아요. 모뎀 목적이 뭐였어요? 하여튼 썼죠, 그죠? 모르지만 집에 썼어요, 하여튼. 옛날에 통신망인데 뒤에 가면 통신 파트 나올 겁니다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광레이블 케이블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통신을 하려고 하니까 통신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전화선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디지털 데이터로 설명이 되시는데 디지털 데이터를 보낼 라인이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겠어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뭐냐면 모뎀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뎀은 CPU의 장치와는 관계없는 거죠. 통신을 위한 구성 장치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아닌 거 몇 번이냐? 4번이라는 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도 보장을 못하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저 주기 위한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 구성으로서 기억하시면서 아닌 건 4번으로 선택된다. 다시 정리하면 하드웨어는 지금 보신 이러한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하나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이 하드웨어 그냥 움직이냐? 아니죠. 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구동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적어놨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휴대폰도 예를 들어볼까요? 휴대폰을 예를 들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 같은 거는 전부 다 뭐냐? 응용이고요. 그러면 그 게임을 돌려주기 위해서 휴대폰에 뭐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주로 뭐 쓰세요? 안드로이드 이용하세요? 아니면 iOS 이용하세요?
이런 거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게 전부 다 뭐겠어요? 휴대폰을 쓰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쓰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잘 쓰게 도와주는 거, 이런 기계를 움직이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이죠. 그걸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문제를 내면 다음 중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른 게 뭐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응용이라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시스템 형태의 명칭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점도 구분하시면서 책에 적어놨네요. 4페이지 보시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적어놨습니다. 각종 자료를 처리할 때 그 운영을 통제하고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사용되는 처리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진다는 형태로 설명하면서 말 그대로 시스템이니까요. 기본 베이스로 깔려지는 형태를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쓸 거고요. 밑에 적어놨네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XP, 컴파일러, 링커, 로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직접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 말하죠. 응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는 그 밑에 예제 보이세요? MS 오피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르냐?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예로 들게 되면 다음 중 종류가 다른 게 뭐냐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본 형태로 이해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라는 정도, 구분 정도만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펌웨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달라요. 하드웨어는 이런 장치적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 장치 안에 설치된 상태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펌웨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컴퓨팅과 공학 분야에서 특정 하드웨어 장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읽어 실행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를 설명하는 형태로서 펌웨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중간 성격을 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펌웨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개념 이해하기 힘든데요. 일단 두 개를 합친 거로 보세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합쳐진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형태의 장치를 우리가 펌웨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라는 그런 명칭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장치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아까 말한 극단적으로서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형태 정도만 봐두시면 될 거고요. 밑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2008년도 기출문제로 설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치는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알맞지 않는 게 뭐냐는 거죠. 방금 말했던 윈도우 XP 뭐예요? 운영체제잖아요. 리눅스도 운영체제거든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는 뭐예요? 우리가 푸는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워드 프로세스잖아요. 이건 단순히 뭐냐?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하는 컴파일러. 얘도 일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구분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에 워드는 전혀 아니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같은 것들 또는 위에 나오는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 같은 것들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 뭐 막박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면서 봐주기 부탁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장을 설명을 드리는 건요. 하드 기본적인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형태가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요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다 그려주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설명되는 모든 컴퓨터의 기본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메인 메모리 역할이 뭐다, 장치가 뭐다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는 첫 번째인 컴퓨터 일반의 하드웨어 관련은 요 기본 구성을 기억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각각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이 되어진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컴퓨터의 특성과 기능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건 여러분 읽으시면 대충 다 이해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따로 많이 설명드릴 만한 건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컴퓨터의 특성이 뭐냐? 신속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많은 양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당연한 얘기니까 별로 그 비중을 둘 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 저장성이 있어야 된대요. 뭐 이거에 대한 건 따로 설명드릴 만은 없단 말이에요. 대신 기억할게요.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7번과 8번이네요. 신뢰성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시험 문제에선 되게 자주 언급될 수 있는 거고요. 정보 처리라든가 커말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호환성과 신뢰성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호환성 적어놨네요. 다른 컴퓨터나 매체에서 작성한 자료도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이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호환성이란 단어를 쓸 거예요. 이거에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전에 우리 휴대폰 충전기 기억나세요?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부가 공통 규약을 딱 줬잖아요. 그래서 핀이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휴대폰은 기억나세요? 충전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계는 이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기계 종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좀 전부 다 낭비가 좀 심하니까 각 회사에 통보를 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호환성을 맞춰라. 그래서 각 휴대폰마다 하나의 공통된 규약, 5핀짜리인가요? 하나의 약속을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기에 관계없이 지금 핀 꼽아버리면 다 충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컴퓨터에서는 호환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저 기계 가리지 않고 다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환성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또 휴대폰을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하고 그다음에 그 iOS는 호환이 안 되죠. 엄연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쓰는 애플에 쓰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일반적인 삼성 휴대폰 못 쓰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게 주고받는 게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뭐라 호환성이라는 용어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는 글자 중에 하나거든요.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아무 기계나 다 쓸 수 있는 성질을 호환성. 당연히 컴퓨터는 뭐가 좋겠어요? 호환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 점을 설명하는 거니까 단어 뜻을 이해를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첨단 기술로 제작된 컴퓨터는 실수가 거의 없으며 매우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한다. 이래 보면 이게 신뢰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뒤에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즉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줄 쳐둘까요? 고장 없이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를 설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와 비슷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FA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막 이적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예를 들어 삼성 라이온즈가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연습하다 다리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다?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신뢰한다 해서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은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얼마나 잘 가동되냐의 개념을 우리는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신뢰성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암만 좋다 하더라도 고장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신뢰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점 보시면서 다른 글자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크게 뭐 복잡한 단어는 없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글자니까 특징 기억합니다. 호환성이라는 글자와 신뢰성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문제도 적어놨네요. 기능사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프로그램이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기종 관계없이 아무데나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게 뭐라 돼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호환성이라는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명칭들은 잘 구분하도록 하고요. 신뢰성은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두 개의 단어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런 기본 명칭들의 큰 의미는 그게 없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단어 두 개 기억합시다. 호환성과 신뢰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명칭들을 잘 구분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기능에 대한 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입력이 있어야 되죠. 뭐 있어야 돼요? 출력 있어야 되죠. 뭐죠? 연산 있어야 되죠. 제어 기능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5개 적어놨네요. 입력, 기억, 연산, 제어, 출력 기능이란 5가지 형태가 주어진다. 5대 요소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적어둔 거니까 읽어보는 정도로.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은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정도만 보시고요. 6페이지에서는 방금 봤던 단어입니다. 호환성과 신뢰성이라는 단어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 번째네요. 컴퓨터의 단위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의 단위와 다르게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도 이제 체크하는 게 단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작년 2012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몇 개의 단어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CPU죠. 우리가 말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수행하는 처리 속도의 단위를 적어놨어요. 그게 첫 번째 체크해 놓읍시다. MIPS, 밀리언이죠. 100만이죠. 그리고 영어 단어가 instruction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명령 알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per second니까 뭐겠어요? 초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따서 MIPS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1초당 말이죠.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 속도를 MIPS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서 이게 시험 문제로 또 출제가 됐었어요. 설명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 형태를 봐두시면서 만어를 영어로 풀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라는 단어가 초당 전송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초당 처리하는 명령 개수를 설명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뭐 있는데 크게 비중은 없고요. 그냥 첫 번째는 MIPS라는 단어만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컴퓨터 기억 용량의 단위, 저장 단위란 말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뒤에 가도 설명이 되어질 건데요. 일단 나온 김에 같이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처리 단위는 뭐로 되어 있으냐 그러면 디지털이죠. 0과 1로 모든 게 처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 눈에 화면에 보이고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놈이 뭐 글자가 된 게 아니라 컴퓨터는 단지 이진수인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성된 걸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0과 1의 자료가 만들어져 있다라면 이런 0과 1을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단위를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면 비트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때 비트는 바이너리 디짓이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이너리라는 의미가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이진수예요. 이진수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비트라는 형태가 쓰이면서 우리가 쓰는 숫자는 몇 진수예요? 10진수잖아요. 0부터 9까지로 이루어진 숫자라면 이진수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가 되고요. 그런 0과 1의 숫자를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비트라는 형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저 단위 비트로선 데이터 처리가 힘드니까 이거를 좀 모아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를 모았냐? 8개의 비트를 모아서 하나의 단위로 처리를 해줘요. 이 하나의 처리 단위를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면 바이트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1바이트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면 8개의 비트가 모인 자료를 우리가 1바이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트가 모여서 또 기본 단위가 있어요.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그 다음 단위로서는 워드라든가 뭐 필드라는 명칭이 설명이 되는데 뒤 후반부에 설명이 될 거고요. 실제 저장되는 단위로 치면 1바이트가 모인 거를 그 다음 8비트라 표현한다면 그 다음 단위로 설명되는 게 뭐냐면 바이트를 모은 단위죠. 몇 바이트냐 그러면 1024바이트예요. 1024바이트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kB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1kB 다음이 그 다음 단위가 주어지겠죠. 뭐라 부르냐? 메가바이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1메가바이트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1024kB를 우리가 1메가바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위가 뭐겠어요? 1기가바이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기가도 당연히 얼마가 되냐? 1024메가바이트라는 단위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책이 좀 달라요. 책에는 뭐로 지정되어 있어요? 1kB라는 형태는 1000바이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0진수 기준이에요. 우리가 쓰는 숫자 기준이고요. 실제 컴퓨터는 뭐 쓴다고 그랬죠? 2진수 형태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2진수의 1000은 없어요. 왜? 우리처럼 10진수는 1, 10, 100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000단위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2진수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 0과 1의 숫자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2의 제로성부터 시작해요. 2의 1승. 그래서 가장 1000에 가까운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 2의 10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마다? 1024가 2의 10승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저장 기억을 따질 때는 1000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냐? 1024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딱 떨어지게 숫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진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1024라는 형태가 기준 단위로 설명이 되어지고 책은 일단 10진수 형태로 적어놨는데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적어놨던 1kB 보시면 1000바이트 된다. 10의 3승 바이트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2의 10승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숫자가 약 얼마다? 1024가 되니까 대충 얼마와 비슷하자? 10의 3승과 비슷하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머릿속에 이걸 넣으면 안 되고요. 모르게 하셔야 되겠어요? 1024가 기준 단위가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자주 나올 거고요. 이런 표현 단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장 단위로 치면 최저가 비트가 되고요. 이 비트가 8개 모인 거를 바이트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24바이트가 모인 건 1KB. 1024k가 1MB, 1024메가를 1GB라 표현하는 거고 이 정도까지의 단어 정도는 구분하시고요. 시험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는 내용의 주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기본 단위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024바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몇 승이냐 그러면 2의 10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몇 승이냐? 2의 10승이라는 형태로 설명하기 때문에 1KB라는 단어가 뒤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만 나온 김에 정리하시게 되면 요거는 몇 승이냐? 2의 10승이라는 형태로 표시할 거고요. 그러면 1MB는 몇 승이겠어요? 메가가 K가 얼마예요? 2의 10승이죠. 다시 또 얼마 붙었어요? 2의 1024가 붙었으니까 2의 10승에 2의 10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기억나시죠? 지수는 곱하면 어떡합니까? 더해주는 개념을 가지니까 결론은 2의 몇 승이 돼요? 20승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몇 승이 돼요? 2의 30승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모르면 그냥 여기 지수가 답이 돼요. 나중에 보면 전자학 계산기 파트에서는 모르겠으면 그냥 2의 n승 단위로 바꾸면 되거든요. 바꿀 때 줄어 나오는 글자 이놈이 답이에요. 그래서 1메가가 주소선의 수가 몇 개입니까? 모르지만 메가는 몇 승이냐? 20승이니까 20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장 단위로 표현됐을 때 지금 보신 비트, 바이트, 키로, 메가, 기가 기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단위가 얼마 단위냐? 10승 단위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기본적인 단위는 전부 다 10진수 단위로 표시해놨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굳이 다는 아실 필요 없고요. 테라까지도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어디까지만 보죠? 기가까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진수 단위로 표시하게 되면 1KB가 2의 10승이라면 메가가 2의 20승, 기가가 2의 30승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까지는 요거는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까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고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테라까지는 많이 쓰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잘 안 쓰거든요. 안 쓰기 때문에 일단 기본 상식적 형태로서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진수와 관련된 단어까지도 구분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오는 게 세 번째,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가 주어져요. 이건 이제 시간 단위를 따지는데 우리가 하는 1초 말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이 설명이 되어지면 미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요. 요건 이제 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0진수 개념으로 바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세컨드 형태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9승. 3승 단위로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이름 정도는 구분하시고요. 나노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리,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노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9승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라는 것까지 정도만. 나머지까지 굳이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그만큼까지 말 안 물어보고요. 현재 잘 쓰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까지만 기억하면서 처음에 나왔었죠. MIPS 1초당 100만 개를 처리합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 용량 저장 단위가 나왔을 때 메가, 기가까지의 기본 표현 단위, 지수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단위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단위가 주어질 때 미리, 마이크로, 나노, 세컨드까지는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 이름까지는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칩에 포함되는 게이트의 집접도라고 적어놨는데 거의 이거는 별로 다루진 않아요. 다르지 않으니까 굳이 뭐 이걸 상세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일단 7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단위 형태가 설명이 되어진다면 1번, 2번, 3번에 몇 가지 기본 이름 정도까지만 구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7페이지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컴퓨터의 기본 구성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는데 첫 시간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세요. 뭐 빡빡하듯이 외워서 되는 부분 아니니까 이런 말이 저런 말이 있네요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아까 설명드렸던 이거죠. 이 CPU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능에 대한 거를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중앙 처리 장치 CPU 적어놨네요.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에 해당되는 장치가 될 거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된 모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 또는 해독하는 장치를 우리가 CPU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 아까 한 번 더 나왔었죠. 뭐로 이루어졌다?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로 구성된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억 장치 말고 뭐로 기억하라고요? 레지스터란 글자로 더 많이 쓸 거예요. 실제적인 CPU 내부의 기억 장치를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주기억이라는 단어 쓰는 것보다는 뭐냐? 기억 장치 종류인 하나인 레지스터란 글자를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기억할 때 주기억 장치라는 글자보다는 오히려 레지스터란 글자로 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또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물어보면 뭐로 보겠어요?
주기억, 연산, 보조, 제어 장치가 설명이 되어진다면 보조는 완전히 별개 지역이에요. 별개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 형태로 보는 건 아니니까 뭐 3번을 본다는 건데 약간은 좀 의심은 돼요.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는 자체를 이제 학자에 따라 다르죠. CPU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보는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주기억 장치를 별로 뜨진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지스트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처음 많이 보는 글자 중에 하나겠네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글자를 써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장치는 결국 하나의 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칩 안에다 뭐 집어넣은 거냐 그러면 제어, 연산, 레지스터가 추가된 이런 장치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표현을 하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CPU를 뭐라 부르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모난 칩 안에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를 압축해서 집어넣은 형태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본 거죠? 반도체 개념을 가지는 거야. 반도체 칩 형태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두 번째 정황 보이세요?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규모 직접 회로에 칩을 내장시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쓰는 개인 컴퓨터는 개인 CPU에 해당되는 장치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 단어 나오네요. 클럭 주파수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내부의 버스의 폭으로 성능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설명이 될 건데 버스는 앞으로 보게 될 글자입니다만 데이터 통로라 보시면 돼요. CPU가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이런 경우죠. 얘하고 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라인이죠.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는 버스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달 통로를 우리가 버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 전달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 하겠어요? 많은 양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버스 폭이 얼마입니까에 따라 성능이 판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럭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클럭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시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클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클럭 수에 따라서 명령이 수행되어지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 박동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장 박동에 따라 피가 뿜어지고 사람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컴퓨터 내부에도 한 개 한 개 명령이 수행되도록 하는 그 짧은 시간 단위를 뭐라고 하면 클럭이라는 개념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클럭이라 그러면 1초에 10개의 명령을 수행한다. 100클럭 그러면 1초에 100개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CPU가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클럭 수가 많으면 좋은 CPU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달량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내부 버스가 크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프로세스의 기능은 뭘로 따지냐? 클럭 주파수하고 내부 버스의 폭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CPU를 구매하거나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고 일단 클럭과 버스를 가지고 성능이 판단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개인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를 뭐로 이해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용어를 한번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냥 칩에 내장시키려 기능을 수행하는 걸 뭐라 부르겠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름들 이해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했던 제어 장치라는 형태가 설명이 될 거예요. 말 그대로죠. 명령을 지시하고 해독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다? 제어 장치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니까 뭐 그런 이름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는 글자들이니까 참조사항이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제어 장치는 지시, 해독하는 겁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네요. 연산 장치란 말 설명했어요. 단어 기억합시다. ALU라는 글자를 많이 쓸 거예요. Arithmetic, Logical, Unit이라는 단어로서 실제적인 연산이 수행되어지는 장치라는 개념으로 쓰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어 장치는 명령을 지시하고 제어하고 해독하고요. 연산 장치는 연산 수행을 하는데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이 수행되어집니다. 약자로 쓰는 글자 기억합니다. ALU라는 글자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온 것들은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정리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앞에 나왔던 설명을 전체로 정리하는 형태로 보시고요. 대신 이제 기억할 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레지스터가 CPU 내부에 사용되어지는 뭐로 보란 말이에요? 기억 장치라는 형태로 봤을 때 요게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 되게 좀 많이 활용이 되고요. 여기는 약자 같은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 그 다음에 결과 값이나 주소 등을 줄쳐둘게요.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해요. CPU 내부에 있는 거요. CPU 내부에 있는 아주 큰 용량은 아니고요. 소량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요. 소량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우리는 레지스터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가 물어보죠. 100 더하기 200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우리 머릿속에 계산하겠죠. 100 더하기 200이 얼마인데 300이네. 300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임시적으로 계산된 결과나 임시로 처리할 곳의 값을 기억하는 CPU 내부의 기억 공간을 우리는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요. 두 번째 적어놨네요. 레지스터는 연산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면서 줄쳐둘게요.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요. 컴퓨터 내부에 사용되어지는 메모리라 그러면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기억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누구냐 그러면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다는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장치가 누구냐는 말이 나오면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 내용은 사라지고 새로운 데이터만 기억한다. 덮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물어보죠. 100 더하기 100이 얼마인데 200이네요. 200 더하기 얼마입니까? 그럼 200 지워서 400이 기록되는 거야. 항상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 쓴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가장 작은 공간, 그래서 많은 양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자료를 기억하는 이런 공간을 컴퓨터는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 그런 특징 기억하고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컴퓨터 내부의 가장 작은 공간이고요. 임시 기억 장소가 되고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레지스터입니다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셔요. 그러면 이 레지스터는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께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런 레지스터가 종류에 따라서, 즉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져요. 그러면 소규모 공간을 가질 레지스터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개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이름 붙여둔 게 두 번째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프로그램 카운터. 약자로 PC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PC라는 글자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 기능을 가지는데 레지스터 중에 PC라고 지정된 레지스터가 가지는 기능은요. 다음번 실행할 명령 번지를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10번 문제를 풀었어요. 다음번 문제 뭐 풀까요를 PC 보면 알아요. PC가 13번 되어 있으면 나는 그 다음 13번을 풀 거고요. 15번 15번 풀겠다. 그래서 다음번 해야 될 명령어의 위치를 기억한다. 그 위치를 컴퓨터는 주소, 번지라는 개념을 사용되어지는데 얘를 기억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PC라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번 실행할 명령 번지가 기억되는 걸 우리가 PC라는 단어로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나왔었죠. 컴퓨터의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어가 기억되는 공간을 우리는 IR이라는 약자를 쓰고 명령 레지스터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기억한다? 명령어를 기억하는 공간을 우리는 IR이라는 단어로 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누상기라는 단어 쓸 거예요. accumulate라는 글자를 쓰고요. 약자로 뭐 쓰냐 그러면 AC라는 글자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AC라는 글자는 적어놨네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보관하는 레지스터로서 연산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연산 결과를 임시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AC, 줄여서 또 ACC라는 단어로 쓰고요. 영어에 accumulate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니까 말 그대로 상태 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났습니다.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트. 그리고 일곱 번째 메모리 버터가 아니고 버퍼예요. 버퍼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MBR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글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될게요. 앞으로도 많이 설명이 될 글자들입니다만 뒤에 후반부에 또 나올 거고요. 외워두셔야 돼요.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다라면 얘는 뭘 기억한다고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내가 다음에 뭘 할 겁니다를 표시하는 거죠.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뭐다? PC라는 형태로 쓸 거고요.
IR은 뭐라고요? I란 단어가 instruction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기억하는 거는 뭐다?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AC 또는 ACC란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연산의 결과, 연산의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ACC란 단어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AR이라는 글자로 적어놨는데 실제는 이제 MAR이라는 글자를 많이 쓸 거예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글자로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MAR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얘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MAR이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 그래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MBR이라는 단어 쓰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뒤에 가면 이것들을 써서 이제 어떤 명령 처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란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이런 것들이 역할이 어떤 겁니다. 확인을 하시면서 PC는 주소를 기억합니다. IR은 명령어를 기억합니다. ACC는 연산의 결과를 기억하고요. MAR은 주소, MBR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딴 거는 제가 그렇게 강조는 하지만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 설명되는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세요.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 부분이니까요. 기억하셔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릴까요? 다시 봅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로 주소를 기억합니다. IR은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CC는 연산의 결과, 그 다음에 MAR은 주소, MBR은 데이터를 데이터를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좀 기억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했던 요 5가지의 명칭 정도는 꼭 기억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레지스터의 종류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음 중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 실행할 명령어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문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글자 PC라든가 MAR이라든가 IR 이런 명칭들에 대한 거를 잘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6번째 나왔습니다. 이건 이름만 기억하세요. RISC하고 CISC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명령어를 만들 거냐에 따라 두 가지가 RI의 R이 뭐냐 리듀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컴퓨터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처리는 소프트웨어에 맡기는 방법을 채택해서 줄 쳐두면 명령 세트를 축소 설계한 컴퓨터예요.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형태로 우리가 RISC, 리듀스, 줄인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두 번째 말은 CISC란 말은 컴플렉스죠. 복잡하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명령으로 구성된 형태. 하나하나의 명령을 구성한다는 형태로서 CISC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진다. 두 개의 단어 RISC하고 CISC가 있네. 리듀스, 줄인 거라는 거. 컴플렉스 C, 복잡하게 만든 거랑 뭐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제 CPU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분되어진다. 이름 정도로만 이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컴퓨터의 기본 개요 관련 형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보고 그냥 많은 단어를 눈에 익히셔야 되고요. 대신 그림, 흐름은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이 레지스터 종류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앞으로 내용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 기억 부탁드릴 겁니다. 재미없죠, 이 과목이. 뭐 어떤 과목은 그래도 흥미를 유도한다 하지만 이 컴퓨터 과목은 참 애매한 게요. 이게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글자를 막 설명하고 있고 이걸 외우라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수업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던 1장은 그냥 쭉 읽어보고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는 정도로 자꾸 읽어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파트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대신 이제 두 번째죠. 논리 회로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많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적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감안하면서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발음 좀 쉬시고 같이 한번 수업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